금년도에는 추석이 좀 이른 편이죠. 9월 초에 추석이 됐는데, 제가 공무원 할 때 첩보직일 때는 무기도의 사업에 관한 결산,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답변 그런 업무를 맡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주기별로 바빴어요. 분기별 보고서, 결산 보고서 만드는 작업이라 그 장관님한테 보고하는 건데, 분기별로 그 결산 보고서 작성 시즌이 되면 엄청 바쁘다가 평소에는 막 칼퇴근하고, 그 과장님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또 술 싫어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아무 때나 다 좋다 이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때문에 더 이제 편하게 친하게 지냈는데, 전 거부하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 보직일 때는 이제 일반 국방예산, 일반 예산 편성했는데, 국방예산을 꽂히라고 하는 부대활동 지원 예산, 그걸 담당했었는데, 팀장으로. 그때는 추석 때에도 당일밖에 못 쉬었어요. 그 비상연락망이 작성해가지고 또 미리 그 어디에 있는 건지, 요새는 이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나 잘 모르겠는데, 그 전날은 뭐 몇 시부터 몇 시에 뭐 어디 머물 예정이고, 당일날 오전에는 뭐 어디에 있는 큰 집 거기서 차례 지내고, 저녁 때는 또 몇 시부터 몇 시경까지 처갓집 가서 또 있을 예정이고, 이런 거를 다 일일이 그 연휴 보고를 다 하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거기 큰 집 전화번호, 처갓집 전화번호, 이게 비상 연락만 혹시 또 긴급한 일이 있을까봐 뭐 그렇게 하면서 당일만 거의 쉬었고, 전날이나 다음날 계속 다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일요일 날도 뭐 11시, 밤 11시까지 야근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마 그 비상연락망 그거는 지금도 유지할 거래. 아마 핸드폰이 있어도 아마 형식적인 그 중시하는 게 공무원들의 생리가 바뀌진 않았을 거고, 지금 주 52시간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한지 모르겠네요. 저 때는 뭐 시간의 근무, 초과 근무 수당은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그 뭐 한도를 그 배 가까이 넘겨가지고 뭐그 돈을 받지도 못하고 일했던 거니까, 돈 때문에 야근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이 제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이 다 대부분이 수강생일 거고, 일부 이제 현직에 있는 친구들도 일부 있어요. 그 행정법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전직 시험 준비하느라고 또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데 잘은 몰라도 요직을 맡는다 이러면 승진에서 우선순위를 주거든요. 근데 그 대가는 처절합니다. 요직인데 한직은 없어요. 요직은 중요한 보직이죠. 중요한 보직인데 한가한 보직이란 있을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족배기 치는 거예요. 완전히 뭐 그냥 노가다도 그런 중노가다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보람을 찾지 못하면 공무원은 메리트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과 근무 수당도 이 한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넘어가면 더 야근해봐야 의미도 없어요. 돈으로만 치면은. 그래서 공무원은 내가 나란 일을 한다, 또는 국민의 민생을 내가 현장에서 직접 챙긴다, 여기서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그렇게 메리트가 큰 직업은 아닙니다. 널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심장병에 걸릴 정도로 숨 넘어가고 막 자살하고 이럴 정도로 업무 과부하고 엄청난 보직들 많습니다. 저도 제가 독해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공문서 하루 1000페이지 넘는 그 분량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도 11시까지 야근했던 거예요. 매일. 그나마 그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밤새지는 않았던 거죠. 죽어납니다.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괜히 이러면 미리 해가지고 그런 공무원 관둬야겠다. 글쎄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일부 요직이 그런 거고,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리고 또 사기업처럼 냉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동료들이나 과장님들이 다 좀 내가 힘들어하면 챙겨주고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같이 업무 또 내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일부 파트 맡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지레짐작으로 너무 걱정할 건 없는데, 하여튼 공무원이 이렇게 사기업보다 업무가 쉬워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친구들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함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 남방이
제가 명품이라고 하는 걸 처음 선물 받아본 건데, 이 명품을 선물할 때는 상대방이 명품을 알아보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게 좋다는 거를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데, 천하잖아 명품 이런데 뭐 외적인데 별로 관심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명품인지 몰랐어요. 그 버버리라고 영국의 유명한 의류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몰랐어요. 그 소매가 길어가지고 소매 줄이는데 뭐 15,000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하는데 배가 이 보통 배가 아니었어요. 배꼽이 더 큰 크기는 개뿔이나 굉장히 비싼 명품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아마 서운했을 거예요. 그 명품을 살 정도니까 그 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퇴직금으로 샀지 일반 수험생이 사기에는 비싼 그런 거였거든요. 그걸 못 알아봤으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야 이거 보벌이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걸 못 알아봤으니까. 그 다른 눈썹이 있는 친구가 어머 이거 버버리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 그런가 그랬죠. 그 장모님이 해외여행 갔다 오실 때 그 링컨 그 혁띠 그 300만 원 넘는다 그러는데 몰랐어요. 그 11개 연구실에 있는데 그 중국산 싸구려 의자 했다가 그 뒤에 이제 못이 튀어나와가지고 하필 그 혁띠 위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혁띠가 걸레가 돼버렸어요. 계속 못에 움직일 때마다 긁혀가지고 너덜너덜 했는데 더 혁띠는 저거 그냥 그걸 버려버렸어요. 왜냐? 저도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명품이 지랄이고 뭐 낡았는데 갖다 버린다고 이제. 그러면 그 버클이라도 남겼으면 되는데 그럼 버클이라도 남겼으면 이 버클이라도 뭐 이렇게 명품 해가지고 그냥 싸구려 가죽 사다가 그냥 갖다가 버클만 살려도 되는데 뭐 그런 거 저 생각이 없고 저도 그래서 그냥 버려버렸는데 아마 누구 주신 사람 행제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갑도 뭐 루이비통 지갑하고 그때 장모님이 사다 주셨는데 그것도 개뿔 뭐 관심이 있어야 알죠. 한 3년 지났나? 그것도 눈썹이 밝은 여학생이 식당에서 밥 먹고 애들하고 밥 먹고 계산하는데 뭐라 그랬어? 심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노랗게 이렇게 LV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거 보더니 이거 루이비통 아니냐고 해서 그래? 난 몰랐는데 처가 또 그것도 낡았다고 그냥 과감하게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명품은 저 같은 이 촌놈한테는 명품 선물해봐야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명품 가치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뭐 아니 저 같은 그 명품이 뭔지도 못 알아보는 놈한테 루이비통이고 지랄이고 루이비통 말고 또 유명한 뭐가 또 있다는데 감수봐. 루이비통 말고 샤넬 아니 샤넬 백 갖고 내 앞에 그거 보이게 막 들이밀면 제가 그걸 알아보고 야 네가 갖고 있는 게 샤넬백이 샤넬백 아니냐 이러겠어요. 개뿔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런 거 못 알아볼 거야. 아마 지금도 샤넬 상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야 왜 더운데 들이대 있냐나 이렇게 하고 막 밀었을 것 같은데 이런 놈한테는 명품을 줘봐야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추석 연휴라 그냥 갑자기 생각나길래 그냥 여담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립요건하고 효력발생요건에 대해서 다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을 깔고 이렇게 판례가 받아들이는 거라 내용이 어려운 건 없었죠. 그죠? 근데 이제 판례가 학설에 이게 거의 출제가 안 되는 쟁점이었는데 판례가 그걸 공식화시키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어쨌든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과 하자가 남았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효력에 관해서 다루는데 효력에 관한 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걸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공정력은 거의 이제 구시대 잔재로 거의 권위주의 때나 강조됐던 거라. 자, 행정의 효력 206페이지네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관계인데 일단 효력의 성질이 절차적 내용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절차적 형식적이 이거 말하면 우리가 무하자 이런 때도 다루지만은 내용과 관계없다는 거고 실체적이라고 하는 건 내용이에요. 권한 있는 기관이 판단한 내용, 결론이 실체라고 했죠. 그 내용, 결론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상도 공정력은 국민에 대한 건데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끼리의 문제예요. 타 국가기관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뭐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정력에 근거한 게 이거는 별로 이제 이론에 관한 거라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고, 무관한 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인데 왜 이게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를 다루냐. 옛날에는 공정력과 성결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성결 문제는 뭐의 성결 문제예요? 재판의 성결 문제. 재판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 이게 성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법원이라는 타 국가기관에 관한 효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에 대한 효력이 공정력과 다르다라는 거고,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결 문제는 민사소송은 이제 권리관계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권리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가 성결 문제. 권리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인용 판결이고 흥결되면 기각 판결이고, 그 다음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건 효력 유무, 유무하면 유의무의 실효, 이거 세트로 따라와야 돼요. 존부, 존재 여부하면 존재, 부존재. 요런 걸 알면은 나중에 그 무효확인 소송의 종류 5가지도 그냥 끌어낼 수 있거든요. 무효 등 확인 소송할 때 뭐라 앞에서 정리해가지고 뒤에는 안 해놨구나. 무효 등이니까 복수니까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아, 이거 핵심적이나 그런 기본적인 거는 뺐나? 개갈, 요건 개갈이고 뺐네. 요건으로 바로 갔네. 종류 같은 거 그거는 안 해놨는데, 저 심판 소송 비교하는데 혹시 해놨을려나? 그 행정쟁송 포괄적으로 해놓는데 여기도 안 해놨네. 이게 이제 그 정리나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무효 등 확인 소송이 그 유효, 무효, 그 존재, 부존재, 실효 5가지가 이런 하나의 공통의 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둬야 돼. 요 5개는 성결 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규정이 없는 거에 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형사소송은 유무죄 판결 내려면 성결 문제가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느냐 아니냐, 이게 성결 문제가 해결돼야 판결의 종류가 결론이 나잖아요.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유죄 판결이고 흥결되면 무죄 판결이 나죠. 하자 있는 병역 처분에 의해 입대한 경우에도 이게 하자가 있지만 병역 처분은 병무청장의 권한이잖아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병무청장이 취소할 수는 있어도 그 법원은 이걸 갖다 멋대로 부인해서 이거 병역 처분을 취소해서 민간인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역 군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거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원에 대한 효력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행정의 무효일 때, 이때는 무효 확인은 가능한 거예요.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안 되는 거지. 무효는 무효를 임을 확인하는 거지 유효한 걸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게 취소하고 무효의 차이죠. 그 다음에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불행했다는 이유로 행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 무효일 때는 그 관계없어요. 그래서 일단 위법성 여부인데, 그 성결 문제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심리 가능하다는 얘기. 이건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도 확인하는 거지, 그 취소하고 달라요. 취소는 안 됩니다.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근데 취소는 안 되지만 위법이라는 거 판단하고 위법이라고 확인하는 거는 이거는 구성요건적 효력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이 권리 성립 요건을 알아야 되죠. 여기서 손해배상의 요건은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인
아닌지를 판단해요. 위법이면 인용 판결, 적법이면 요건 충족이 안 되니까 기각 판결. 그래서 결론은 인용 기각 판결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둬야 돼요. 그 판례는 쉬워요. 저거 알면. 자,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과 소해이익은 없다. 항고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잖아요. 전혀 별개의 소송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없어요. 이 철거를 막기 위한 게 항고소송인데 처분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그 개고 처분에 따른 대집행을 막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이 철거가 완료되면 취소소송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실익이 없죠. 그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취소소송의 문제지 민사소송은 별개죠. 미리 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취소하지 않아도 위법이라는 이유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물품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를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 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 처분을 행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돈 과세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결론이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그 청산금도 분양도 안 하고, 분양 안 하면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러면 청산금이라도 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아까 그 재결 신청 청구권을 행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재결 조합으로 몇 번이나 보냈는데 계속 수령을 거부하니까 거부 시에 효력 발생한 걸 의제한 판례를 봤었죠. 그 청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주고 분양 처분고시에서 소유권 박탈시키면 이건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침해한 거니까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위법 여부가 관계된 형사소송은 명령위반죄예요. 그래서 원상회복 명령위반죄, 온천법상 시설개선 명령위반죄인데 이거 유무죄 판결 다 가능하다. 명령이 위법이면은 범죄가 성립이 불법 명령에 복종하는 거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 적법한 명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위반하면 범죄가 되고 따라서 유죄 판결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 용지를 변경한 경우 누가 했냐면 임차인이 한 거예요. 땅 주인이 한 게 아니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의 대상자는 토지 용지를 변경한 임차인이지 토지 용지를 변경하지 않은 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하는 거는 위법하다 이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려면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한다. 그 선결 문제가 적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 후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재심사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취소한 거니까 부과처분을 취소한 거니까 처벌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재심사에 해당한다.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애초에 취소가 먼저 되면 무죄 판결을 났을 건데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유죄 판결이 나고, 이거는 형사재판에서 좀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으면 기다려줬다가 했으면 이런 번거로운 일은 없는데 먼저 형사 판결이 나면 나중에 다시 재심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재심사에 해당한다는 얘기 무죄 판결 내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위법인 거로 인정되면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위법이니까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똑같아요. 이야. 그냥 이거는 최심판에까지 있다고 해봐야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죠. 자, 효력부인인데 이거는 효력부인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 민사소송에 이게 이제 손해배상과 요건이 다르죠. 손해배상은 위법이면 돼요. 효력이 없어야 되는 게 요건이 아니라 위법이면 효력이 있든 없든 위법이면 요건이 청구되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보다 요건이 더 넓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당이득은 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거는 처분과 관계된 거는 처분이 효력이 없어야 원인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인용 판결은 불가능하고 이송 결정이나 기각 판결은 가능하다. 그 취소를 해야만 효력을 부인해서 무효가 돼야만 부당이득이 되는데 취소할 수 없죠. 근데 그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그러면 권한 있는 기간, 왜냐면
그 민사소송 제기받은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취소소송 제기받은 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권한 있는 기관이에요. 권한 없는 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제기받은 법원은 처분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권한 없는 기관이지만, 그래서 구성요건 정력에 따라 취소를 못하지만 취소소송 제기받은 법원, 수소법원이라 그러죠. 얘는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걔한테 보내면 수소법원이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인용 판결 내리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받은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용 판결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소 소송 제기받은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고 그 다음에 인용 판결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정력이 발생해서 제소기관이 경과해가지고 취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면 보낼 데가 없죠. 그럼 내가 판결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그러면 내가 취소를 못하니까 기각 판결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이 성결 문제는 하여튼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국세 등의 부가 및 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 처분과 무관한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처분의 효력이 구성요건적 효력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 제기할 때는 당연 무효인지 여부가 성결 문제니까 심사에서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면 전제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효력이 없다는 걸 확인만 하는 거니까 가능해요. 그러나 하자가 단순한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기각 판결만 가능하다. 인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판례 아마 나왔을 거예요.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여기 판례는 공정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구성요건적이래요. 행정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하여튼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에만 인정되지 심판의 재결에도 인정이 안 되고 행정행위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 뒤에도 또 반복될 거예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한 행정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는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인용 판결이 불가능하다. 기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불복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끝났죠. 취소가 불가능한 사유는 부당이득 완화를 구할 수가 없다. 형사소송은 무면허죄예요. 왜냐면 무면허죄는 효력이 없어야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있지만 취소가 안 되면 유의한 면허지 무면허가 아니죠. 이것도 무죄 판결만 가능해요.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범죄 성립이 안 되죠. 유의한 면허니까 무면허가 아니니까 무죄 판결밖에 안 된다.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 얘가 동생인데 소외인, 자기 친형의 이름으로 나이가 안 되니까 자기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예요. 그러니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니까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무죄 판결을 받게 됐죠.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인용했는데 취소가 됐는데 공시송달을 해가지고 몰랐던 경우는 당연히 그 유죄 판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 효력이 인정되어야만 그 범죄 구성 요건이 충돌될 수 있는 경우, 조세 포탈죄 같은 경우, 이때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을 해야 되나? 당해 행정행위가 판결로 취소가 되면은 이거 앞에서도 봤잖아요. 취소 판결 나면 소급적으로 효력이 부인되니까 처음부터 이게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무죄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취소 판결이 먼저 났더라면 무죄 판결이 끝날 건데 선고 판결, 유죄 판결을 먼저 냈기 때문에 재심해서 무죄 판결을 내야 되는 사안이죠. 그 다음에 일단 수입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과한 이상 이게 취소되지 않는 한 무면허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 취소되었는데 판결로 처분이 취소됐어요. 그럼 소급표에 따라 그 전에 기간 동안 어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는 무면허 이게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도 조세 부가처분을 취소한 행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행정 판결이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면 이건 뭐냐면 6번으로 연결돼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불가증력과 불가변력인데, 이거는 내용과 관계없는 요력이라 그랬죠. 구성요건적으로 내용과 관계되는 건데, 이 판례가 실제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 기판력은 판결에만 인정된다는 거 흔들리지 않은 게, 처분이나 재결의 요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사유로서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취소사유로 확정력이 발생했다,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이상 이렇게 되면 그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돼야 된다. 당연하죠. 그 725하고 관계되는데, 이게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 판결이라도 내려주는데, 취소의 요건을 못 갖추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725에 우회 관련 판례 보면 무효확인 청구를 취소 청구로 인용하기 위한 요건인데, 행정처분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럼 무효가 아니면 취소 판결이라도 내려달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 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확인 판결이 아니면 취소 판결이라도 내려주는 거지. 이게 210이에요. 취소 요건을 못 갖추면 기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가증력이 발생해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는 뭐 밑에도 또 중국대에서 있던데, 불가증력은 국민에 대한 요력이에요. 국민이 쟁송 취소 안 된다는 거지 행정청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권 취소가 무관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이 판례 법원성에서 다뤘던 거 또 보죠. 피제자에게 이루어진 요양 승인 처분이 불복 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제자가 재해 발생 당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판례인데, 이건 뭐냐면 불가증력이 발생한 거는 내용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소송 제기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기판력과 같은 어떤 내용에 관한 확정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관한 걸 갖고 다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재해 발생 당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내용, 이걸 다시 다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판력이 발생하면 이 내용에 관한 걸 다른 내용으로 다시 못 다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판력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판결일 거예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당해무효 사유가 아니라 이건 취소 사유죠. 왜냐면 이거는 어떤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날지 합헌 결정 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유다. 그러면 역시 앞에서 잠깐 봤지만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225의 하자론에 있는데, 225의 우회 가면 두 번째 위헌부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이력, 이게 132에서도 인용했지만 210하고도 관계죠. 취소 사유다라는 배경. 그 대상을 잘 알면 아까 양자관계도 돼요. 국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직권 취소하고는 무관하니까 직권 취소는 가능하다. 그 얘기로 양자관계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뭐 위헌 결정의 소급효, 그것도 뭐 계속 반복되는 거라 넘어갑니다. 자, 이 재심사에 관한 게 새로 신설됐어요. 행정기본법에. 그래가지고 이거 그 내년도 3월 24일 날 시행되죠. 그럼 내년도 시험부터 바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학설상은 이게 중시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설상 중시되지 않다가 판례가 맞아들이기 시작하면 중요한 거로 바뀌어요. 학설상 중시되지 않았던 게 이게 법률에 반영되면 이것도 갑자기 중요한 쟁점으로 위상이나 위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재심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다. 이건 이론적인 거였어요. 행정기본법에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고,
당사자는 처분인데 그 제재 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거 다 외워야 된다는 거.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게 뭐예요? 불가쟁력인데 자, 또 괄호 안에 것도 이것도 외워야 돼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처리하거나 변경해 줄 것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왜 이게 괄호 안에 저기 들어갔냐면 아니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를 이걸 갖다가 행정청이 재심사를 하면 법원의 판결의 이력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니까 권력분립상 이건 문제다라고 입법 과정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논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유 다 외워야 됩니다. 도와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항에 따른 처분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심판, 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중대한 과실 없이 위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만 할 수 있다. 통상 우리가 과실하면 경과실을 포함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경과실만 얘기하는 게 중대한 과실을 한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게 입법에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받아줄 거 없어요. 235, 356, 433, 444, 485, 600 이거 페이지 다 인용하면서 찾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충 자료를 벌써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충 자료에 국가배상 거기서 그 통상은 경과실과 중과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경과실을 제외하고 중대한 과실을 한정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건데 이걸 그 보충 자료로 제가 정리했으니까 페이지 여러분들 확인할 것도 없어요. 받아 적을 것도 없고 보충 자료에 나중에 그거 갖고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숫자 외워야 된다 그랬죠. 60일, 그 다음에 90일 숫자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에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 그죠?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는 이제 결국 재심사 청구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소송 및 그 밖의 쟁송 수단을 통해 불복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원래 다 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를 자기 책임으로 못 다툰 거 아니에요. 지가 안 다툰 거 아니에요. 다툴 수 있는데도. 그런데 한 번 더 재심사 기회를 준 거를 이걸 또 쟁송으로 또 불복하게 하면은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다라고 이것도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다가 그래서 이런 특별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적용 배제사항 외워야죠. 자, 요렇게 해서 불가쟁력 마치고 이제 불가변력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건 내용 자체를 변경하지 마라. 이거 처분청 자신에 대한 거죠. 양자관계가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이거는 그 직권 취소가 안 된다는 거지 국민과 무관하니까 쟁송 취소는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계에 가는 건데 그 무효인가 안 되고 당행정행위만 되지 동종의 행정, 동종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바로 당행정행위 가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고 인정 영역인데 확인행위만 인정된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귀속재산에 관한 지방관제기관의 그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소청 심의의 결정이 원래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나 실질적인 면에 본다면 본질상 쟁송의 절차를 통한 준재판이다. 이게 준사법 작용이잖아요. 행정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재심,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결청인 소청심의회 자신이 취소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저거는 또 뒤에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또 찾아볼 걸 그랬나?
560에 보면은 같이 안 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행정심판에 하는 이의신청도 처벌에 대한 불복제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불가변력이 인정된다는 거. 일단 페이지만 인용해 놓을게요. 212. 그래서 그 행정심판에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560하고. 그래서 일부 행정에만 인정되는 게 불가변력 확인행위죠. 자력집행력은 의무부가 불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무부가 내용은 하명에만 인정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행정의 효력이 마무리하고 이제 행정의 쟁점이 남은 거는 이제 하자론이죠. 하자론은 굉장히 방대해서 아마 한 두 강 정도 그 정도 걸릴 거로 예상된다.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행정의 효력에 관해 다뤄봤고 행정의 하자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합시다.